이번 세션은 NFT를 이야기하다 크리에이티브 지속 가능성 그리고 테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연사분들께서 무대 위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사분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사로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NFT 씬에서 크리에이터 플레이어로서 성공과 추락을 모두 겪은 후에 알게 된 다양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일러스트레이터 집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Sustainable NFT 혁신적 기술, 예술과 지속 가능성을 담는 방법을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땡스카본 대표이신 김혜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역시 좋은 내용 많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본 라운드 테이블의 모더레이터이시자 IP 중심에서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는 NFT 산업과 핵심 기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대표 이정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각자의 발표를 들으신 후에 NFT를 이야기하다 크리에이티브, 지속 가능성 그리고 테크를 주제로 한 토론까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을 함께 해주실 집시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모더레이터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 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집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NFT 씬에서 크리에이터로서 성공과 추락을 모두 겪은 후에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1년을 되게 뜨겁게 강타했던 키워드가 NFT와 메타버스였죠. 바로 그 상승장과 맞물려서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청난 변수와 극악무도한 잔인성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자신의 창작 활동과 하고자 하는 일을 중심을 잡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본론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9년에 잡지 사보 일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년 후에 제가 가장 유명해진 작업인데 연인과의 스킨십의 순간을 세미 춘화 형식으로 담아낸 다음이라는 시리즈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 등의 이제 유수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여행을 다녔고요. 네, 그때 습득했던 아이패드 드로잉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디지털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도용을 당해왔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NFT라는 개념이 디지털 자산에도 고유의 가치가, 희소 가치가 부여가 된다라는 이 개념이 저에게는 정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 클립드로스와 함께 첫 번째 NFT를 드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린트 베이커리와 함께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첫 글로벌 P2P 프로젝트인 슈퍼노멀 NFT를 런칭하게 됩니다. 슈퍼노멀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종, 성별, 스타일의 경계를 다루면서 무엇이 평범한 것이고 비범한 것인지를 고찰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당시 NFT 씬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그린 그림이 얼마 없었다고 해요. 보통 다 동물, 캐릭터 아니면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런 아트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사람을 실사체로 그리는 아트웍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씬에서 당시 여성의 부재가 큰 이슈였는데요. 이렇게 아시아의 여성 아티스트가 전면에 나와서 프로젝트를 런칭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고래분들과 크립토 인플루언서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유입이 되시면서 하이프라는 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승장의 거의 끝물에 민팅을 하여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픈시 하루 거래량 1위,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로서는 누적 볼륨 1위라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네, 이렇게 단숨에 8일 만에 거래량과 가격이 천정부지를 솟으면서 집시가 메이저리그의 박찬호가 되었다는 둥. 네, 지금 사면은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 지금 사서 팔면 3천만 원 번다 등등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갑자기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가격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제 이름이 이때부터 회자가 되었고요. 하지만 정점이 있으면은 저점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제가 생각했던 저점보다 그 훨씬 깊은 무저갱이 있었다는 것을 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요. 2월 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말에 민팅을 했는데 바로 1, 2주 후 2월 초부터 무시무시한 하락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가 폭락, 경제 침체, 그리고 전쟁 등등과 더불어서 NFT 시장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블루칩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마저 고배를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 프로젝트가 정말 상황이 심각했어요. 무려 마이너스 96%라는 극악무도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죠. 이게 적당히 잘 됐다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잘 됐다가 훅 떨어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처음으로 살해 협박도 받아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걸 했나, 너무 그만두고 싶다,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그만두지 않았죠. 네, 그렇게 제가 이런 추락 구간에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가사가 우리는 추락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륙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BTS의 가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13년의 그 활동기를 돌아와 보니까 지금의 이 낙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했었더라고요. 저의 그 계속 제가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13년간 겪었던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첫 번째는 다음 시리즈 때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정점이었어요. 저는 이때 너무나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장전되어 있는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제성과 인기는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저는 계속 하고 추락의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NFT 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맞물려서 끝없는 추락의 기분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NFT 씬에 도전하셨다가 고배를 마셨던 어떤 작가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만두지 않고 지속을 하느냐. 계속 이렇게 작가님이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묵직하고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그 시쳇말로 존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존버 정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시작할 때 그냥 빨리 성과를 거두고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면 사상 누각이다. 어쨌든 어떤 일을 시작하면 5년 이상은 해야 감이 잡히고 10년 이상은 해야 준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새기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은 너무 뻔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지속을 하는데, 어떻게 존버를 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을 해왔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하를 위한 안전장치,
그리고 착륙을 위한 완충제가 있다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한 저의 안정장치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감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 인풋 충정소의 확보.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감의 확보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저에게는 고정 수입을 얘기해요. 최소한의 그 먹고 사니즘,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고정 수입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중요성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첫 번째 회사의 퇴사 시점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때 아동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낮에는 이렇게 귀염 뽀짝한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약간 성인 칼럼 일러스트 사파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고 이걸로 인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자만을 하게 됐어요. 나 회사 그만두고 이것만으로도 먹고 살겠는데? 그냥 회사 다닐 시간에 낮에 내가 그리기 싫은 그 아동용 그림 그릴 시간에 그냥 이거 그려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호기롭게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죠. 지출은 고정적인데 수입이 변동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던 거예요. 저의 실력과 경력은 너무 낮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불안감에 계속 휩싸이다 보면 그 불안감을 동력으로 더 열심히 창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불안에 한번 잠식당하면 창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의 엔잡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정 수입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면서 그 구간에서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정적인 토대로 저의 외주와 개인 작업 등의 자아 실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엔잡의 경험들이 고정 수입원과 심적 완충제만 되어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의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일단 아동 출판사에 다녔던 경험은 제가 출판과 인쇄 지식에 굉장히 빠삭하게 되어서 제가 책 출간을 할 때 그리고 뭐 지류 굿즈를 만들 때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협업을 할 때 더 높은 이해도로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남성복 패션 회사에서는 이때는 정말 공장을 다니면서 그 공장 아저씨들과 함께 이렇게 막 실무 경험을 띄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단에 이제 인쇄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회사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효율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때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미술 강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클 수 없겠다라는 시점이 오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만의 내가 잘하는 일로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거 역시 6년쯤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6년 차가 되니까 좀 감이 온다. 이렇게 되었었고 실제적으로 제 눈앞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시범을 보였을 때 어떤 커리큘럼을 짰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제가 쌓게 된 거죠. 이걸 토대로 온라인 강의를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이게 성공할 것을.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정 수입을 위해 했던 모든 엔잡이 지금의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저의 파일을 확장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한 안정장치로는 인풋 충정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영감을 받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여행에서, 어떤 분들은 산책에서, 음악에서, 연애에서 등등등 다양한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인데요. 전자기기에서도 참 많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년 동안 차근차근 스크랩해온 스크랩북이 있습니다.
약간 마도서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사람이 뭔가 고갈이 되면은 나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예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해 눈을 돌리다 보니까 더 그 부담감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눈길이 한 번 더 갔던 구절, 과거에 한 번 더 봤던 그림들을 다시 새롭게 뒤적뒤적 거리면서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뇌에 그 활성 산소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한 것의 새로운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심적 안정감을 줘요. 나는 아이디어가 고갈돼도 다시 나에게 인풋을 충전해줄 확실한 인풋 충전소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적 안정감을 줍니다. 네, 세 번째는 분산 투자인데요. 네, 잠시만요.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어떤 한 지점에서 더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뭔가 새롭지 않을 때, 그런 매너리즘이 오는 순간에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직이 그렇고 퇴사가 그렇고 책 출간이 그렇고 세계 여행이 그렇고 NFT 도전이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그 변환점이 있었어요. 다시 저를 레벨 0으로 돌려서 차근차근 새로운 저를 키우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작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고 하잖아요. 뭐 가상자산에 얼마, 뭐 주식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처럼 저의 그 능력과 저의 이 수익 구조를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 무엇을 더 빨리 잘하고 빨리 키우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네, 더 잘 자라는 쪽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디지털 작업 쪽의 집시가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만렙인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자리가 자리인지라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레벨 60으로 뒀는데, 네, 디지털 작업을 하는 레벨 60의 집시가 있고, 그리고 외주를 잘 해온 레벨 50의 집시가 있고, 그리고 강사로서의 레벨 40 집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NFT를 막 작년에 시작한 걸음마 단계의 레벨 10의 집시가 있고, 이제 피지컬 아티스트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레벨 5의 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능력치를 분산해 놓고 차근차근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NFT 씬처럼 작년에 올해 초에 정말 심한 하락장이었고 지금도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집시 친구들이 아니야, 너 그만두지 마. 우리 먹고 살 수 있잖아. 아직 괜찮잖아. 열심히 해. 이렇게 저를 부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NFT 하나에만 목숨을 걸었다면 조급했을 것 같아요. 여유도 없고 조급해서 빨리 성과 내고 싶어 하는 거에 더 목말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해준 게 바로 분산 투자였다는 거. 네.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등에 메고 잘 착륙 중이고요.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노멀 프로젝트의 다음 도약은 국내외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협약 체결이 되어서 멋진 프로젝트를 다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 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이 모든 게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회사 측 사정에 그 마케팅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늘 짠 하고 말을 못하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어쨌든 저희 프로젝트는 그렇게 도약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집시로는 제가 원래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꽤 오래 해서 그쪽으로는 좀 단단한데 사실 피지컬 아트 쪽은 정말 신생아예요. 저는 근데 이쪽으로 너무 키워보고 싶거든요, 저를. 그래서 내년에 첫 개인전을 하고 파리에 있는 갤러리와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이쪽 역시 10년은 무명으로 버틸 각오를 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설정만큼이나 버티기, 지속하기의 중요성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좀 진부할 수가 있는데요.
버티지 못해서 그냥 추락하고 낙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륙과 도약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앞서 말했던 자신만의 안전장치와 완충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성공에는 그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 자신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뭔가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죠. 혹여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챕터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자양분이 된다는 걸 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이,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경험이 미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그리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땡스카본의 대표 김혜원입니다. 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개월 동안 쭉 그냥 거의 뭐 해가 뜨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확 시기에 당해가지고 그냥 한 60~70%를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갈아엎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 농민은 이 비단 농사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을 가꾸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은 파는 것에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땡스카본을 창업하기 전에 전국의 그 농부님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농사하면서도 사실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또 심지어 도시에서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땅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실천해 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농업뿐 아니라 뭐 임업, 어업, 또 공장의 어떤 생산 방식이나 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분들을 뭐 에코 크리에이터, 체인지 메이커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에코 크리에이터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보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뭐 보조금이라든가 또 탄소 포인트,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이제 이런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제도들이 개념만큼 아주 실효성이 높은 것은 아니고 보상도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또 지구를 재생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성장 일변도의 갈색 경제에서 이제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 방법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런 에코 크리에이터들을 더 많이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더 빨리 저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NFT라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NFT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이었는데요.
앞에 본 것처럼 이런 에코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람들이 같이 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분들은 주식처럼 투자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탁상 공론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NFT를 가지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시도해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에코 크리에이터들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NFT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NFT 안에는 어떤 데이터를 함께 넣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컨텐츠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감축된 탄소량을 데이터로 담아서 하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 그림이나 영상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NFT 민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게 숲속의 향연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숲속의 향연 NFT를 민팅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구매를 하셨지만 또 이렇게 맹그로브 숲을 후원하는 일에 자연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일반 나무들보다 5배 이상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수종이에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이런 맹그로브 숲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맹그로브 숲이 지금 한 30%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숲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벌채해서 팔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새우 양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새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의 새우 양식장에서 수출하는 그 새우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곳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의 문제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보셨던 숲속의 향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요. 물론 탄소 감축량을 인증서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해 줄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았고요. 저희는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 최현주 작가님과 또 미디어 아티스트이신 이종호 작가님을 만나서 NFT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원래 이제 스페인에서 나무를 갖고 그림을 그리셨던 원화고요. 저희는 이걸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오른쪽 영상으로 표현을 해서 NFT를 민팅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요. NFT를 구매하신 홀더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까봉이라는 캐릭터도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땡스 카본에서 까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전시를 했을 때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또 예쁜 사진으로 다 올려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탄소 감축 실천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했는데요. 아주 작은 일상적인 실천들, 뭐 텀블러를 이용한다라든가, 또 자전거를 탄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샷으로 찍어서 함께 올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또 NFT를 발급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시도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NFT가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NFT가 많이 활용될 거라고들 하죠. 이제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런 메타버스를 보면서 저는 좀 한 가지 그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인류가 지구를 좀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기후 위기라는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왜 메타버스 안에도 똑같은 지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이제 어스2의 모습인데요. 쌍둥이 지금의 지구와 똑같은 지구를 또 가상 세계에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다. 우리 메타버스 안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월딩이라는 컨셉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세상을 바꾸고 지구를 살리는 메타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어떤 탄소 감축을 또 메타버스 안에서 표현하고,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또 실제 세계를 바꾸는 이런 가상과 실제를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땅의 나라, 태양의 나라,
바람의 나라, 숲의 나라, 쓰레기 나라, 앞으로도 또 다양한 나라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예, 똥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이제 땅의 나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제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되게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던 어떤 그런 게임의 미니 게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기 제 모습이 이제 아바타로 표현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경작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이 메타버스에서의 게임은 특이한 게 탄소 농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땅을 막 갈아야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제 탄소 농업에서는 땅을 갈지 않는 것이 탄소를 땅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갈지 않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요. 그래서 꽃을 심어 놓으면은 또 탄소를 더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 논에다 이렇게 물을 데워 놓는데 그때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에서 물을 살짝 빼놓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메탄 양이 40%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해남의 농부님들이 지으신 쌀을 게임 미션을 모두 통과하신 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지금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꼭 쌀을 8kg 받아가시는 그런 행운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현장을 메타버스에 만드는 이런 활동 땅의 나라를 시작했고 또 바다의 나라는 하나의 기업과 지금 함께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나라는 이제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횡성의 지역 아동센터를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복지와 관련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러쉬 체러티 팟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숲의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NFT를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숲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고 이 숲을 함께 복원하고 또 유지해 가실 분들이 NFT를 구매하시면 계속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숲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뭔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많은 탄소양을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행 방법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SG 경영의 문제를 좀 쉽게 빠르게 또 창의적으로 재밌게 풀어나갈 그런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또 저희만의 이렇게 PB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국에 이렇게 탄소 농업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쌀을 가지고 쿨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기업 기관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땡스 카본의 비전은 2030년까지 2천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예정이고요. 아시아 넘버원 온실가스 감축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유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IT 분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관련된 이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는 그 라운드 테이블 2에서는 그 NFT라는 섹션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발표를 해주신 그 집시 작가님은 지금 기존에 이제 NFT 산업의 이제 실상을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몸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그런 작가의 어떤 일대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는 게 있었고, 또 땡스카본 대표님께서는 이 NFT를 이제 IP 형태의 어떤 NFT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새로운 형태로서의 NFT 산업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이제 NFT 산업 또는 NFT 기술이 이 IP 중심에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NFT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가트너 커브라고 합니다. 이 가트너 커브는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신기술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 일대기적 주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매년 가트너 재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NFT는 저기 가트너 커브의 맨 꼭대기 위에서 약간 우측으로 아래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뭘 뜻하냐면 2021년에 NFT 기술은 기대 최고조 구간에 있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NFT 기술에 열광을 하고 또 이 NFT 기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너무 충족되다 보니 또 이제 투자나 이런 이제 광풍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2022년에 들어서는 이 NFT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가트너는 환멸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환멸 단계는 결국 이 기술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자정작용을 거쳐서 진짜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권. 아까 집시 작가님이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런 IP,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의 저작권을 디지털 코드로서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소유권으로서의 NFT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디지털 인증 부분입니다. 땡스카본 대표님이 ESG에 관련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카본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나의 인증서 형태로 발행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인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센스 오브 유즈, 즉 사용 허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소유권 부분이 확장된 형태로서 어떤 디지털 코드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이 IP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NFT에 관련된 쓰임새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은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IP 또는 미술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이 디지털 작품들의 소유권을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디지털 작품들의 실제 디지털 코드가 NFT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NFT는 단지 이 그림의 소유권이 어느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명서의 내용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자격 증명, 디지털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한 학생이 국내에서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이 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을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다른 이제 글로벌 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수했다라는 걸 증명해 놓을 때 좌측에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공증도 받아야 될 거고요. 또 증명서의 또 위변조 여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블록체인 노드들을 통해서 한 학생이 그 학원에 다니면서 결제한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용 내역, 그리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그 블록체인적인 기록이 결국 글로벌에 있는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블록체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NFT로 발행해서 그 학생이 지갑에, 소프트웨어 지갑이겠죠, 이 지갑에서 가지고서 증명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증명이 입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NFT가 널리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전자서명과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NFT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프랑스에 있는 대기업에서는 그 모든 일을 비대면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비대면으로 고객과 또는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파티시판트들인 어떤 그 공급자들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서 일련의 계약과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한 공간, 즉 이 화상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행위, 당연히 친필 사인이 들어가겠죠. 이 친필 사인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 파일을 NFT화해서 저장한 다음에 자신의 안면으로 안면으로 서명을 하는 이런 과정에 NFT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릭 프롤의 이제 이미지는 이제 NFT입니다. 근데 이 NFT를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굿즈 어떤 산업에 연계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저작권을 얻어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사용 허가권을 NFT에 담아서 거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그림이 저렇게 이제 에코백 같은데 이제 반영이 돼서 실제 판매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 NFT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NFT가 투자 이외에 다른 가치가 있겠느냐? 어떤 가능성이 NFT 산업에서 펼쳐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실제 생활에 이 NFT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 가치 있는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부분을 다음과 같은 예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그 이제 완도라는 데에서 그 로컬 푸드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뭐였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의 사업인 모델이 나오는데요. NFT에서 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런 걸까요? 물론 조금 현대화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져 있습니다. 실제 NFT는 앞서 땡스카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를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NFT가 이 커뮤니티의 매개체가 돼서 서로 대화하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 거래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는 실제 하나의 커피 회사가 NFT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해서 발렌타인 마케팅에 활용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코카콜라의 NFT와 메타버스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NFT 발행 그리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는 희귀한 그 샌드위치 리브 샌드라고 하는 이런 샌드를 그 한정 판매를 하기 위해서 NFT로 발행을 하고 그 NFT가 발행된 사실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유발해서 실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에 활용이 되는 NFT가 될 거고요. 또 맨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버거킹이 한 NFT인데 실제 버거킹을 이제 여러 메뉴별로 사 먹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NFT를 받게 되고 이 NFT를 몇 개 이상 모으게 되면 또 다른 NFT를 발행해주고 이 발행한 NFT를 소지한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의 NFT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NFT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NFT를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수집품을 구매, 이 디지털 수집품에 관심 있는 유저들의 커뮤니티를 흡수하는 방법. 뭐 전형적인 예가 비자 카드가 되겠죠. 비자 카드는 지금 보시는 장표 가운데에 있는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저 그림을 굉장히 고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립토 펑크는 NFT 산업이 성장해 주기는 그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는 이 NFT를 본인들이 구매함으로써 크립토 펑크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들의 커뮤니티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형, 바비 인형과 또 발망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가 콜라보 형태로 NFT를 매개체로 해서 브랜드 홍보를 한다라든지, 또는 땡스카본 대표님처럼 ESG에 관련된 이제 사회와 공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지털 인증서로서 그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가 NF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DAO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DAO라고 하는 것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즉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의 저는 결정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DAO의 소비자와 또 이 DAO를 구성하는 회사의 구성원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런 조직이 운영이 됐다면, 이제 DAO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회사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DAO는 DAO 회사를 구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의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느 하나의 사업안을 제안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프로포절, 사업을 제안하겠죠. 그게 바로 여기 프로포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프로포절에 제안한 내용을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저기 있는 그룹이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신의 지갑이나 자신의 지갑을 갖고 있는 토큰의 스테이크의 비율만큼 자기 지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지분권을 행사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당 프로포설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프로포설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이 돼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십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에 다양한 DAO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DAO에 의해서는 NFT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프라밍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라밍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즉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실제 주소지는 미국 델러웨어의 유한 책임 회사로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구성원은 델러웨어에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플라밍고에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크 토큰을 갖고 있는 유저들이 이 플라밍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NFT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이 NFT를 사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 같아라고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좌측에 있는 저기 yes or no처럼 투표 행위를 합니다.
이 투표 행위가 일정 조건, 즉 50% 또는 과반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공한 예치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크립토가 자동으로 집행이 되고 그 NFT 구매를 해서 이 회사 계정에 편입이 됩니다. 향후에 이 NFT가 정말로 가격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이것을 다시 판매를 해서 그 차액에 관련된 수익을 얻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실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생산자이자 소비자 형태로서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다오의 형태는 SNS, 글랜트, 기부, 또 지금과 같은 NFT,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다오가 현재 출현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으로 여러분께 홍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다오의 형태가 POC 형태나 또는 MVP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발표드리고 싶은 내용의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또 NFT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좀 서로 하고 또 지금 발표하신 분들의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시 작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집시 작가님의 발표를 신선하게 이제 느껴졌는데요. 실제 저는 이론적으로나 어떤 산업적으로만 NFT를 바라봤지 그 안에서 치열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작품을 NFT화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NFT 생태계에서 그야말로 기승전결, 정말 모든 걸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과 마케팅 비용 거의 없이 아까 전에 보셨던 장표처럼 그 실제 오픈시에서 이제 1등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요. 그 성과의 달성 원인이 과연 무엇에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에는 굉장한 상승장이었었잖아요. 그 상승장에 잘 들어갔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발표 중에 얘기했던 그 틈새 시장을 잘 노렸던 거, 그 시장에 없는 그림체로 잘 도전을 했던 것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복이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FT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절대 혼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여기저기에 제 그 팬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집시가 NFT 한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335 이렇게 모여서 도와주셔서 커뮤니티 운영을 잘 도와주셨던 것.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피칭,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홍보를 했고 이 마케팅 비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를 알려야 되니까 알릴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각자 동원을 해서 열심히 피칭을 했던 것이 정말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그 이제 NFT는 이제 단순히 이제 발행을 하고 잘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들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집시 작가님의 말씀은 일종의 이제 NFT 발행과 동시에 그 NFT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님 스스로도 매우 열심히 그것을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조성한 것이 집시 작가님의 지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이제 NFT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크립토 환경도 좋지 않고 주식 시장도 지금 그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NFT 시장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NFT를 브랜드 홍보나 이런 다양한 곳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제 작가분들 또는 IP를 가지고 새롭게 이 NFT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걸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어떤 선배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거의 그때 막 폭락했을 때 저라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 지속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뭐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유를 대면은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장치를 잘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A부터 Z까지 겪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이 남들이 다 타이밍 좋다, 지금이다 할 때 늦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내실을 다져놓고 총알을 좀 장전해 놓고 있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결국 창업가 정신이 여기에서도 먹힌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겠네요. 아, 네, 그렇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해라. 네. 바로 창업가 경험해봐야 정신이, 안다. 창업가 정신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환경 또는 자본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 세계에 바로 뛰어들어서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이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땡스카본 김혜원 대표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의 발표 내용은 이제 IP 기반의 NFT가 아니라 또 다른 NFT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NFT를 어떤 자산이나 투자처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 이 NFT 기술이나 이런 것 NFT가 결국 어떤 기획과 만나느냐 또 그리고 어떤 컨텐츠와 유틸리티와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매우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NFT의 바로 이러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NFT 기술이라는 것도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기존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NFT를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아직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종이장으로 거래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감축량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거래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이렇게 의무 감축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그런 주체들이 거래하는 또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양 시장에 갖고 있는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씬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탄소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꼭 국가가 주는 어떤 인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여기 규약대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플라스틱 뱅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테드에도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데요. 그 어촌 주민들이 바닷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들을 모아서 가지고 가면은 이것을 이제 지역 화폐
로 바꾸어주고, 그다음에 모아준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계속 재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다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예요. 이렇게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가 뭐 코인이라고 했을 때 갖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이런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던 게, 아까 커뮤니티가 모여서 스스로 우리가 탄소 감축해보는 그런 자잘한 실행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축하고 있는 활동들이 개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사실 그 감축량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 이렇게 큰 규모로 같이 실행이 되면 이것들을 모아서 기업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감축량을 하나의 크레딧으로 인정받고 또 기업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 공시를 위해서 또 이런 탄소 감축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받아서 이 탄소 감축 실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리워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워드의 형태를 NFT로 구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득 그 리워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지역 화폐 같은 거를 이렇게 연계를 하고, 또 그런 인증서를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생산을 해놓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역 화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공익성도 높고 또 확산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NFT,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소개는 안 했지만 뭐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하는 뭐 디파이, 뭐 다양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사업들이 지금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기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블록체이너들은 그거를 이제 웹3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웹3라는 개념은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블록체인의 원래 특징이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는 이제 중간에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빅브라더를 이제 제거하고, 최대한 사용자들과 공급자들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해서 나눠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웹3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NFT도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이고, 또 수익을 나눠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매개체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탈중앙화의 효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땡스카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NFT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컨셉 개념이 지금 대표님이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월딩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에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땅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NFT를 발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의 홀더가 돼서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오시면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던 다오 같은 것을 결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월딩의 목표는 이제 환경을 잘 보전하고 또 재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도시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모빌리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이 다오의 구성원들이, 이 땅을 가진 홀더들이 같이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커머스를 실행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지구를 복원하는 가치에 맞는 상품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해서 투표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큐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한 지분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어떤 이익도 수익도 함께 이제 쉐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탈중앙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이제 컨셉과 개념들이 NFT와 탈중앙화라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우리 생활에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NFT 세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이제 당연히 NFT가 있고,
또 그 NFT가 결국 이제 커뮤니티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관통된다라는 걸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과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이 NF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대표님이 한번 좀 그 대표님의 시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집시 작가님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 내시고 또 큰 커뮤니티 갖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좋지 않은 시기에 들어가서 작은 시도를 해봤고 또 커뮤니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NFT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담을 수, 컨텐츠를 담을 수 있고 데이터를 함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맹그로브 나무에 관한 것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숲을 살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NFT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미디어로 NFT가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또 홀더들이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프로필로 사용하고 SNS에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계속 이 환경 보건과 관련되는 담론들을 계속 생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또 전파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NFT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의미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커뮤니티를 더욱 결속하고 유지해가는 또 그런 구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 내용과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주제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NFT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NFT에 대한 활용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NFT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NFT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또는 사업의 기회로 잡으실 수 있는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 발표와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